안녕하세요. 책쉼터입니다. 오늘은 시인이며 여행가이며 번역가이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류시환님의 인생 우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폴란드 대학의 교수이신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재창작한 우화들과 거기에 영감을 얻어 작가 자신이 창작한 우화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중 인간 삶의 허구를 풍자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재미있는 글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잘못은 천사에게. 신성한 책에 따르면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각각의 영혼의 탄생을 주관할 천사를 한 명씩 지정했다. 그 천사들은 모든 영혼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기쁘게 살고 뱀을 얻고 더 지혜로워져라. 그 후 신은 언제나 그렇듯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세상에 내려간 영혼들이 천사의 속삭임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인간들은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세우고 예술을 창조하고 춤추며 노래했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삶의 기쁨과 행복을 발견해 나갔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신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나빠져만 갔다. 인간 세상이 번창함에 따라 천사의 속삭임을 잊은 영혼의 숫자가 나날이 늘어났다. 어느 장소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지만 또 다른 장소에서는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다. 마침내 신은 2명의 천사를 불러 그중 한 천사에게 말했다. 지상에 내려가 지혜로운 영혼들을 모두 모으라. 그리고 마을과 도시들에 고루 떨어뜨리라.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2번째 천사에게는 이렇게 지시했다. 그대는 지상에 있는 어리석은 영혼들을 모두 자루에 담아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지혜로운 영혼으로 바로잡아 다시 세상에 내려보내리라. 첫 번째 천사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지혜로운 영혼들을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해야 했지만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각각의 장소에 고르게 옮겨놓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번째 천사의 임무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일이었다. 어느 곳을 가든 어리석은 영혼이 셀 수 없이 많았으며 신의 지시대로 자루에 넣으려 하면 몹시 저항하며 발버둥쳤다. 그들을 설득해 자루에 담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자루가 가득 차자 천사는 지체 없이 신이 있는 곳으로 날아올랐다. 하지만 거대한 자루를 메고 하늘을 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구나 자루 속 영혼들이 소란을 피워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산 정상을 가까스로 넘는 순간 천사는 자루의 무게 때문에 날개의 통제력을 잃고 휘청거렸으며 키 큰 소나무에 뾰족한 솔잎에 찔려 자루 밑이 찢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자루 안에 있던 영혼들이 일제히 쏟아져 산 아래 마을로 굴러떨어졌다. 천사는 망연자실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다. 영혼들이 우연히 굴러떨어진 그곳은 폴란드의 해움이라는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천사는 절망과 두려움에 차서 빈자루를 들고 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실수를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빌었다. 신이 천사를 위로하며 말했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어쩔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이미 용서받았다. 우리 저들을 그냥 저 장소에 살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어쩌면 좋은 결과를 얻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바보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살게 되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곳을 세상 어느 곳보다 행복한 장소로 만들었다. 서로가 비슷한 만큼의 지혜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비슷한 지혜로 해답을 찾아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현자들의 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더 지혜로운 현자 7명을 뽑아 의회를 구성했다. 개인의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7현자는 7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하곤 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믿는 바보들의 마을 해움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은 것이다. 제발 내가 나라는 증거를 말해주세요. 헤르셸이라는 이름의 빵장수가 살았다. 해움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겉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남자였다. 뛰어난 제빵사일 뿐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한 헤르셸은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곤 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여러 해답들 중에서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았다. 자신은 빵 굽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밀가루 반죽을 하는 자신의 손가락, 발효가 되어 부풀어 오르는 반죽, 오븐에서 알맞게 구워질 때 나는 빵 내음까지 사랑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는 빵 굽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종종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헤르셸뿐 아니라 해움의 공중 목욕탕에서 남자들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곧잘 토론하는 철학적 질문이기도 했다. 그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그 해답을 추구해 나가곤 했다. 어느 날 목욕탕에 남자들이 모였을 때 양복가게를 하는 이제크가 말했다. 난 오래전부터 궁금한 것이 있어. 우리를 우리 자신이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자 우유배달부 에덱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인간은 모두 똑같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 굴뚝청소부 테브이에도 말했다. 맞아. 따라서 우리를 구분해 주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야. 그 말에 빵장수 헤르셸은 놀라서 목욕탕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남자가 허리에 똑같은 흰 수건 하나씩만 두르고 있었다. 헤르셸은 말없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만약 각 사람의 존재를 구분해 주는 것이 옷이라면 그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다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발가벗은 채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앞섰다. 밀가루 범벅인 앞치마를 벗으면 사람들이 그를 신발 수선공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인생을 신발 수선공의 둥근 의자에서 보내야만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그를 물 나르는 사람으로 혼동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죽을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이 가득 든 무거운 가죽 주머니를 어깨에 지고 날라야 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그를 지붕 수리공으로 착각한다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붕을 수리하며 인생을 보내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했다.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헤르셸은 달콤한 냄새가 나는 자신의 빵가게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다. 맛있는 아몬드 케이크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헤르셸은 불행한 사태를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일단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기 위해 오른쪽 손목에 붉은색 끈을 한 가닥 묶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이 내가 빵 굽는 헤르셸이라는 표시야. 그렇게 하자 오븐 속의 빵처럼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다. 이제는 벌거벗은 공중 목욕탕에서도 변함없이 빵장수 헤르셸일 수가 있었다. 목욕탕에 갈 때마다 그는 옷을 다 벗기 전에 재빨리 손목에 붉은색 끈을 묶었다. 이것이 내가 나라는 증거야. 밝게 빛나는 끈을 보며 그는 혼자 미소 지었다. 어느 날 한 외지인이 해움으로 이사를 왔다.
직업이 목수인 이 남자는 해움의 숲에 나무가 많아 목공일을 구하기 쉽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과 함께 해움으로 이주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남자는 해움의 관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사 온 며칠 후 공중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고 탕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그는 오른쪽 손목에 붉은색 끈을 묶는 빵장수 헤르쉘을 보게 되었다. 외지에서 온 남자는 턱을 문지르며 생각했다. 이상한 관습이긴 하지만 해움 사람들이 공중목욕탕에서 지키는 규칙임에 틀림없어. 그 다음 주 금요일 안식일의 정결함을 위해 목욕탕으로 간 헤르쉘은 손목에 끈을 묶은 뒤 수건만 허리에 걸치고 탕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따라 뜨거운 준기에 몸을 맡기고 오랫동안 목욕을 즐겼다. 목욕을 마치고 타르실로 걸어가면서 헤르쉘은 몸이 무척 정결해지고 상쾌해진 것을 느꼈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자신이 빵장수 헤르쉘인지 확인하기 위해 손목에 묶은 끈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끈이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닌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엄습했다. 설상가상으로 헤르쉘이 고개를 들었을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손목에는 밝게 빛나는 붉은색 끈을 묶은 한 낯선 남자를 보았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만 같았다. 헤르쉘은 생각했다. 만약 저 남자가 나라면 그럼 나는 누구지? 헤르쉘은 극심한 공포로 몸을 떨며 조심스럽게 그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을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바로 나입니다. 아니면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빵장수 헤르쉘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빵장수 헤르쉘만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손목에 붉은색 끈을 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안 된다면 나에게 말해주시오. 만약 당신이 빵장수 헤르쉘이라면 나는 누구인가요? 제발 말 좀 해주시오.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요. 정의를 구합니다. 해움의 주민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동일한 부를 소유했던 시절이 있었다. 모두가 거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던 평등한 시대가 누군가는 조금 더 적게,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갖긴 했어도 식량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옷은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집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사생활을 지킬 정도만 소유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 세상을 물들인 변화가 해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소유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집이, 그 다음에는 대여섯 집이, 또 그 다음에는 더 여러 집이 부자가 되었다. 그들 중에는 사업이 커져서 성공을 거둔 집도 있지만 미국으로 이민 간 사촌이 보내주는 온갖 사치품을 누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작은 논밭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품삯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해움의 나머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 해움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높이도 달라졌다. 그들은 갈수록 고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높은 코끝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더욱 왜소해지고 주눅이 들었다. 그들의 힘없는 목소리는 부자들의 높은 귀에까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도 그들은 스스로가 거의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느꼈다. 그러다 보니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회당에서 예배를 볼 때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는 부자들과
점차 뒷자리나 구석자리로 밀려나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말없는 긴장이 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랍비가 특히 우려한 문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신과 다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질 낮은 음식과 옷에 대해 불행한 감정을 느꼈으며 자신들에게 그런 무의미한 삶을 준 신에게 분노했다. 그들의 순수했던 행복은 끊임없는 절망과 불만으로 변했다. 해움 사람들의 일반적인 느낌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부턴가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소집되고 현자들이 모였다. 해움의 절실히 필요한 정의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를 놓고 이래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마침내 의회는 해움 사람 2명을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구해오기로 결정을 내렸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는 정의가 많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2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회의 대표 베렉은 그 2사람이 상인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무래도 그들의 머리가 상업적인 거래에 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최고 현자 하임이 말했다. 성공한 상인은 해움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사업을 접고서 자신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구하러 먼 길을 떠나고 싶어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모두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임이 제안했다. 마부 이희애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행을 많이 한 자라서 낯선 도시에 가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현자 모르데하이가 말했다. 양복장이 이체크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이체크는 매우 실질적인 사람이어서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만드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의 동의하에 2명의 특사가 선정되었으며 아울러 공금에서 $150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마부 이히엘과 양복장이 이체크는 돈과 정신으로 무장하고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보스턴 항구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자마자 2사람은 좋은 가격에 정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확신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정의를 살 수 있는지, 무게로 파는지, 길이로 파는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묻기 시작했다. 보스턴 상인 2명이 항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둘의 떠들썩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해움 여행자들을 속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좋은 하루입니다, 선생님들. 어디서 오셨소? 한 상인이 우연을 가장하고서 물었다. 당신들도 좋은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엘과 이체크가 한 목소리로 답했다. 우리는 때로는 폴란드 영토이고 때로는 러시아 영토인 곳에 위치한 해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 아주 먼 곳입니다. 다른 상인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폴란드든 러시아든 지구 반대편에서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요? 여기에 오래 머물 계획이요? 아닙니다. 오래 있지 않을 겁니다. 신이시여,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긴급한 일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갈 계획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일인가 보군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토록 먼 길을 온 것을 보면 말입니다. 무슨 일인지 우리가 알면 안 될까요? 물론 되고 말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정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에는 정의가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를 보충해야만 합니다. 혹시 당신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당신들은 이곳의 상인들과 상점들을 잘 알 테니까요. 듣고 보니 당신들은 정말 우연히도 적임자를 만난 듯합니다. 우리가 마침 정의를 창고 한가득 보관해 놓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당신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면 우리로서도 더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엘과 이체크는 뛸 듯이 기뻐하며 $100를 내고 정의를 큰 나무통으로 한가득 구입했다. 그리고 단단히 밀봉된 통을 싣고 지체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라탔다. 항해 중에 두 사람은 갑판 아래 어딘가에 실려있는 정의가 걱정되었다. 그들은 선장에게 그것이 공금으로 구입한 것이니 자신들 곁에 둬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선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신의 가호 아래 아무 문제 없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마침내 해움에 돌아왔을 때 그 역사적인 개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주민 전체가 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랍비와 의회 대표 베렉이 나무통을 여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다. 정의가 있어야 할 통에 썩은 생선이 철철 넘치게 담겨 있었다. 베렉은 즉시 선언했다. 긴 여행 때문에 정의가 부패한 것이라고. 그리고 여인숙 주인 레이조르는 오늘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정의는 오직 부패한 정의 한 종류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모두가 그 말에 격하게 동의했다. 최고 현자 하임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가 구입한 정의에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세상 어디에서나 정의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만의 정의를 해움에 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긴급히 의회가 열렸다. 회의는 안식일과 축일을 제외하고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긴 토의와 숙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부터 해움에서는 모든 음식과 옷에 최고급이라는 상표를 붙인다. 그리고 회당의 모든 좌석은 설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지정한다.